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이 공개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성 정치 공세에 나 꺾이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이번 논란과 태 최고위원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4.3 발언이나 이런 태영호 의원의 말뿐만 아니라 네. 이번에 문제가 된 언론에 보도된 것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공천 이야기예요. 녹취록 문제. 그다음에 지방 의원들의 그 쪼개기 후원 의혹 네. 이걸 병합 심사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김재원 최고와 달리 태영호 최고위원에 관한 경징계가 예상됐는데 어제 그저께 갑자기 두 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렇게 병합을 하게 되면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 되었다.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기자회견을 한 건데 저 공천 문제는 완전히 자기가 내가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과장해서 이진복 수석을 끌어들였다는 취지일 테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그 전혀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네. 딱 음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냐 이렇게 번지는 거죠. 조금은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어요.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자성어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혼자서 오지 않는다. 네. 지금 이제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삼중악재에 직면해 있어요. 당초에는 이제 자신의 발언, 그러니까 4.3 사건 뭐 김일성의 지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발언이라든지 뭐 김구는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놀아났다. 라는 이제 이 발언이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지금 윤리위에서 판단해달라 요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뒤에서 이제 두 건이 더 터졌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진복 정무수석과 관련된 그런 본인의 음성이 담긴 녹취물이 이제 유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이다면은 대통령실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 특히 이제 공천 문제를 가지고 최고위원에게 대통령실을 엄호해달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제 대통령실도 부인하고 그리고 본인도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건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가 또 지난번 지방선거 때 자신이 공천했던 시의원 또 구의원들이 공천 대가성 후원금을 줬다라는 이제 보도가 터지니까 네. 지금 뭐 급기야 당 대표가 이런 것들 좀 병합해서 심사해달라라고 이제 요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중징계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사실상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당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인 그런 판단의 문제라면서 상대적으로 경징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이제 당 대표마저 병합 심사 사실상 중징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제 비윤계에서는 제명까지 하고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징계 결론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저 태영호 의원 부분이 당 입장에서는 좀 아픈 대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좀 더 부정적 효과가 큰 게 첫째는 공천 이야기를 이 시점에 한 게 지금 당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내년 선거 때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의 당내에서 잠복하고 있는 요인인데 이것을 대통령실의 정무수까지 끌어들인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또 하나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강남 갑이라는 저 자리가 지금 지난번에 태영호 의원이 공천받은 걸 제가 돌이켜보면 김형옥 그 공천관리위원장 시절, 황교안 대표 시절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탈북한 북한 외교관 출신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강남 갑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사실 태영호 의원한테 맞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구 비례대표가 훨씬 맞아요.
북한에서의 경험 왜 이렇게 그러는데 지역구까지 했는데 그래도 서울 강남 갑에 강남 정치 1번지라는데 제가 보기엔 좀 다시 한번 하겠다는 지역구 재선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사단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에서는 당 전체에 상당히 지금 결과적으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운 것은 사실이에요. 당에 큰 부담을 줬어요, 사실. 네, 제가 볼 땐 좀 중징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요. 지금 이제 공천 개입의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 겨우 이제 징역 2년을 네.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실상 핵심 사건의 책임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사안이 됐는데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게 그 이유는 이 발언을 본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공천에 대해서 보좌관들이 걱정을 하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를 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그러면은 과장되게 거짓말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발언 또 이 문제까지 해가지고 중징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중징계냐? 네.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그보다 더 큰 징계를 받는다면은 결국 이제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태영호 최고위원이 윤리위의 중징계는 피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오늘 발언한 것이 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이 이유여와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태영호 의원께서 별도로 사과를 더 하시던 정치적 책임을 지시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윤리위의 징계 결과나 양형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리위원들께서도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실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의 얘기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별도로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부 다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음해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과라든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박하는 무고함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시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인하게 되면은 뭐 징계위 가기 전에 윤리 가기 전에 모든 게 정리될 테니까 저는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는 편인데 오히려 저 부분 장해찬 최고위 청년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라. 다시 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크게 당에 누를 끼쳤다. 이게 아마 당내 주류들의 네. 상당수 주류적인 생각일 거예요. 여기에는 뭐 여권 내에 다 합치된 의견이라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김재원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8일 날 8일 네.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1년 당원권 정지 적어도 1년 정도. 왜 이준석 전 대표도 1년 받았으니까. 이를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1년 정도 나온 1년이면 이게 두 명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 모두 다 선거권이 당원권이 없기 때문에 공천하고는 멀어지고 따라서 내년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징계란 말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오히려 저게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두 사람이 만일 글쎄 이게 중징계를 받게 되면 저 두 자리를 빈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당으로 봐서는 또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그동안 비대위 체제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드디어 지도부가 정상화됐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면 출범 2달여 만에 김기현 지도부로서는 큰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위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중징계를 하기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100%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네. 선출됐는데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중징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 뭐 탈당 권유를 할 거냐, 아니면 제명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권 자격 정지. 그렇지만 당원권 자격 정지만 내려도 1년 이상의 당원권 자격 정지를 내리면 공천이 사실상 배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중징계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인 게 전체적으로 당의 지지율이 크게 하락해가지고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비해서 10% 이상 당의 지지율이 뒤지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또 특히 최근에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에서도 그동안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여기서 지금 뒤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뒤지는 결과가 나오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그리고 정강훈 목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너무나 우우 편향 내지 좀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좀 중도층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네. 그 과정에서 뭐 정강훈 목사 같은 경우는 뭐 내 통제를 받아야 된다. 김기현 대표 당신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강훈 목사하고는 거리두기를 해야 될 그런 좀 필요가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강성 아스팔트 세력과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만이 이탈된 중도로부터의 다시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이제 또 총선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징계 가능성의 행보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의원님 가정이긴 합니다만 앞서 전망해 주신 대로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중징계,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아닙니까? 그중에서 2명이 사실상 공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김기현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만약 이 두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향후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자 당원권 정지가 가정하고 아주 네. 최악의 상황을 두 사람의 최악의 가정하고 한다면 남는 문제는 이 최고위원까지 지까지 거리 되느냐 여부를 놓고 또 해석을 받아봐야 돼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이 필요하다. 저렇게 되면은 만약에 거리라 하면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보궐선거를 해야 돼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왜? 이 두 사람 이분들은 선출직으로 뽑혔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보궐선거하면 당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규정은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만일 중징계를 받는데 그 당원권은 정지되지만 최고위원직은 유지된다고 본다면 회의에 참석을 안 하는 상태에서 두 자리는 참석을 뭐 두 자리를 놔두고 갈지 그 판단은 좀 결과가 나온 뒤에 법률적 해석이 좀 따라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정치 공세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이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두 의원은 무조건적인 탈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오늘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꿔서 자진 탈당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두 의원이 입장을 바꿔서 자진 탈당을 결정한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당 안팎에
여론의 압력을 네. 이기지 못한 것이죠. 지금 이제 당 밖에서는 이제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 내에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당과 자진 탈당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네. 당에 부담이 된다. 계속 질질 끌 경우에는 이제 총선의 악재가 된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또 친명계 핵심 의원들이 만나가지고 자진 탈당해라라는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본인들이 이 자진 탈당 선당 후사 형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만약 계속해서 버텼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결국은 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강제로 출당시켜라. 내지는 이제 제명을 시켜라라는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아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단 자진 탈당을 하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법정 투쟁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서 본인들이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선 전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된다면 또 공천도 받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자진 탈당 선당 후사의 정신에 따라서 내린 것은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늦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했어야 되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할 때 함께 탈당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로써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름이 나왔던 공개됐던 송영길 전 대표 또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모두 민주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이 세 명의 탈당으로 한숨 돌리게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처음에 민주당이 잘못 판단한 게 이것을 금액의 다가 문제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값 아니겠냐 하는 반응, 우리만 그랬겠어라는 이런 그 뉘앙스를 흘렸는데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네.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뭐라 할까 은밀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사실. 또 하나는 지저분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저분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등장 인물들의 반응들, 금액이 오가는 과정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금액의 다가로 따질 수 없는 건데 너무 이렇게 좀 국민들의 정서를 좀 너무 도외시하다가 무시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뭐 이런 처지까지 왔다 탈당 안 할 뭐 빨리 했어야 돼요. 저 잘못 짚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냐면 이 대목을 네. 잘 보셔야 되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검찰에 나가서 다 했던 이런 정치적 어떻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 내지는 쇼하는 이런 대목이 더 안 좋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당내에 제가 보기에는 큰 분란 요인이 남아 있는 게 결국은 저 2021년 5월 달에 대표 선거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당시에 홍영표 후보 측이나 우원식 의원 쪽에서 보자면 후보 측에서 보자면 네. 결국은 대의원 표에서 갈라졌던 것, 졌던 이런 부분이 다 이런 영향, 돈봉투 영향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건 아닙니까? 그 여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압도적인 표차라니까 1차에서. 왜? 친명 쪽에서 볼 때는 3명이 나가서 표가 나눠지더라도 절대 박광원 후보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을 거고 3명 중에 한 사람이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을 결선에서 밀어주기로 약조가 돼 있을 텐데 1차에서 끝내버린 이유지 뭐냐. 당내에서 지난번 대표 경선에 대한 그 생각들이 국회의원들에 쫙 퍼졌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다. 앞으로 제가 그래서 좀 늦었다 보는 거고 오히려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당내에서 더 큰 분란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쇄신 의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쇄신 의총을 열어서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책을 찾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일단 의총이 앞으로 여러 차례 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의총에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앞서서 이번 돈봉투 의혹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것이 대의원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의총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뭐 크게 보면은 정치 개혁, 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민주당 개혁
이 두 가지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회성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리고 전체 당원들에게 또 심층 면접 조사도 하고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의총에서 쇄신 토론을 여러 차례 해가지고 최종 이제 쇄신 보고서를 낸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거제 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민주당이 이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의혹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이 대의원 제도 네. 개선.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한 40%에서 지금 30%이지만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 지금 권리당원 한 60명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돈봉투에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친명계에서는 또 이제 강성 당원들은 권리당원들의 비중을 더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대의원제의 순기능도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도적인 성향의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또 이제 강성 친명계가 어떻게 좀 조정을 해낼지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서는 친명계와 비명계 간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민주당 내 당내 사정을 잘 몰라서 무슨 대의원까지 그 여부는 모르겠는데 보는 이게 제가 민주당을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 저도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좀 네. 보면서 뭐 전화도 몇 군데 하고 그렇게 감을 잡고 있는 건데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 사이가 어떨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이게 박강원 원내대표의 성격도 저도 잘 압니다만 온화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건 알려져 있는데 저렇게 언제까지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나자 그래 대통령이 만나자 그래도 우리 대표하고 먼저 만나서요. 이렇게 지금은 대표를 옹립하고 어떻게 보면 방어막을 쳐주고 있지만 저게 당내 사건 때 말씀드렸던 저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 지난번 사태까지 전부 다 불거질 경우에 넘버 투인 원내대표가 언제까지 대표를 결사옹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의문은 남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 검찰 수사나 이렇게 진행되고 다른 뭐가 불거진다면 저 갈등은 그리고 비명대 친명의 갈등 결국 이 문제는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박강원 원내대표 간의 갈등으로 터져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저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방미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을 대통령실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먼저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제안을 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린애 같은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1년이 다 됐지만은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는 빼고 지금 먼저 박강원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하자라고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럼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 제안을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건 좀 순서가 맞지 않다라면서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왜 이런 제안을 대통령실은 했을까라는 것인데요. 일단 상대가 거절해도 우리는 제안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하나 있고, 만약에 민주당 측에서 이걸 수용을 한다면은 박강원 원내대표 비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대통령답지 못한 그런 제안이었다. 좀 어린애 같은 제안이었다. 대통령이면 좀 대통령의 좀 품격을 지켜야 되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이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대통령 다음을 좀 보여줘야만이 국민들 그리고 야당도 존경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저는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지금 이재명 대표 좀 만나야 된다. 또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만나고 있지 않는데 그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고 있는지, 그러면서 또 박강원 원내대표에게는 만나고자 하는지 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박강원 원내대표도 한두 번 거절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끼리,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원내 대표끼리 실무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겠다, 요청하겠다고 하는데 한두 번이지 다 끝까지 안 만나려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초기에 화합과 통합을 굉장히 기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놓쳤던 점은 이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피고인이자 피의자예요. 재판의 피고인이고 형사사건의 형사 수사 중인 사안의 피의자예요. 이렇게 만남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그거고 별도로 정치력을 보여주세요. 대통령님 그래서 만나야죠. 이게 언론이나 저같이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은 하기 좋은데 만나서 그러면 자, 그것과 따로 쏙 다르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피고인, 피의자, 야당 대표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볼 만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눈에 보이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온 국민이 이미 알고 있는데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는 거예요. 같은 법조인이지만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런 대비인 것 같고, 따라서 이것은 요구할 걸 해야 된다. 지금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 하는 것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옹졸하다는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의 하나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봐요. 네.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이면은 맞는데 지금 유죄로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지금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 기소됐지만은 무죄 받아가지고 대통령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편으로는 피의자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엄연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피의자만 생각하고 야당 대표는 그러면 부정합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맞지 않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도 묻지 말고 미래로 가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피의자라는 이유로 미래로 안 가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수준 낮은 정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의 10위 아니겠습니까? 군사력 6위입니다.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면 이런 나라의 좀 대통령답게 수준 높은, 품격 높은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좀 원론적인 말씀은 뭐 누가 부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랄까 만난 다음에 어떤 게 형성될 것 같습니까? 피의자인데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 이른바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속으로 어떻든 겉으로는 잘 웃고 이렇게 끝났는데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는 또 어떨 것이며, 이런 모든 게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원론적인 의미에서, 원칙적인 의미에서 왜 안 만납니까? 야당 대표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공박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시점과 형식이나 이런 게 지금은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는 대목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 계속해서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을 한다면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것을 거부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박강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회동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 앞으로도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회동 제안을 계속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의원님께서 전망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회동 제안이 온다면 결국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시는지, 이것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잘못된 가치관 내지는 잘못된 판단을 갖고 계시면 전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은
당연히 또 박강원 원내대표에게 2차, 3차 만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결국은 만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요. 한 번 거절당했는데 똑같은 또 제안을 한다. 명분 없는 제안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통령의 품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절대 수용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뭐 강성 친명 지지층에서는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해를 받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박강원 원내대표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이 본인도 승리한 원내대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겠습니까? 일단 당내 화합이고 그 당내 화합에 첫 번째 걸음이 결국은 쌍두마차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화합, 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2번, 3번이 아니라 100번을 대통령실에서 제안해도 박강원 원내대표는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